자, 고3 2019년 4월 학평 사회지문입니다. 법지문인데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말도 좀 어려워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쌤도 똑같아요. 이거 볼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랑 또 문제 푸는 거랑 사실 뭐 연관은 되어 있지만은 두 개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말이랑 문제가 어렵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은 아니에요. 지문이 어려워도 문제는 편하게 풀 수도 있고, 문제는 진짜, 그러니까 지문은 쉬운데 문제는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지문이잖아. 근데 문제는 지문의 일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보통 이제 본론이나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문단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근데 왜 그게 어렵냐를 생각해보면은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말은 지문의 일부가 어려운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쉽게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의 듣고 지문을 다 이해한 후에 혼자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거는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계속 좀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 오답 복습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번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점수를 올리는 길이에요. 자, 일단 이 필기 어플을 바꿨는데 이제 한 파일을 이제 잘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필기가 그대로 따라가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건 오늘은 지문이니까 지문만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타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한다.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 불법 행위법 또 동그라미를 쳐야 하기는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쵸?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여기에서 살짝 이런 의문이 들었어야 돼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대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 불법 행위를 했으면 잘못한 놈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한 놈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 의심은 일단 가지고 가고 1문단을 마저 읽을게요. 1문단은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따라서 손해가 다르게 배분이 된대요. 불법 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 원칙들을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을 찾고자 한다. 지금 보면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불법 행위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생각해보자 이거야. 아까 우리가 했던 의문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을 할까? 나는 이거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딱 교통사고의 예시가 생각이 났어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 차량 그리고 피해 차량이 있죠. 가해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뭔가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그런 차량. 그리고 피해는 자기가 그 피해를 받은 차량인 건데 가해 차량에게 손해를 입은 차량이죠. 근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와 이거 위는 되나? 아 위는 안 되구나. 손해가 언제나 비율을 따져요. 비율을 따져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의심 가졌던 당연히
잘못한 놈이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1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총합 100, 책임이 100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100% 잘못한 거라면은 가해자는 100이고 손해자는 0일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면은 뭐 100대 0이네 이런 댓글을 본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라면은 이거는 니네 둘 다 잘못했다라고 해서 50대 50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경우는 가해자가 거의 다 잘못했는데 피해자가 조금은 잘못했다라 그래가지고 80대 20 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대8 나오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액을 분배시켜요. 여기에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깔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가해자 100%가 아니라 피해자 역시도 손해라고 썼는데 이거 아니죠. 피해자 역시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분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저는 이렇게 일단 이해가 돼요. 이 다음 문단을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책임 원칙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개념이 책임 원칙을 분석, 이 부분 밑줄 그으시고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 주의 기준이다. 여기다가 치셔도 되고 여기 주의 수준 여기에다가 쳐도 되고 그리고 주의 기준도 여기다가 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원칙이 뭐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책임 원칙은 이 사람들의 손해를 어떤 식으로 배분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쵸? 어떠한 원칙을 적용해서 책임을 배분시킬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서 기울이는, 우리 지금 이제 그 교통사고 쪽으로 예시를 계속 가져가 볼게요.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를 집중했냐를 의미한다는 거죠. 주의 수준이란. 이 정도로 주의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집니다. 주의 비용.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신호도 한두 번 더 겪게 될 거고 끼어드는 것도 안 끼어들고 조금 더 기다리게 될 거고 사람이 피로도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 이런 식의 주의 비용들이 있겠죠. 시간과 노력.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 피해자 배분하기 위해서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주의 기준이랑 주의 수준은 단어는 되게 비슷하지만은 수랑 기 두 개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주의 수준은 이 사람이 한 거고 주의 기준은 법원에서 정한 원칙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같이 쓰이고는 있지만 엄청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3단계 교재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2단계 교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했다면 2단계 교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면
2단계 교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지문을 한번 펴봐요. 우리 몇 년 거인지도 알려줄게요. 이게 환경오염 억제 비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어디 있을까? 그거 책 있으면 한번 찾아볼래? 환경오염 억제 비용, 환경오염 억제 비용, 환경오염 억제 비용. 한개, 17년 11월 고2 학평이에요. 17년 고2 17년 11월 사회 지문인데 우리는 94페이지에 일단 2021년 기준 94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여기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이게 그 사회 지문에서는 한계 피해 비용 곡선, 피해 비용 곡선이랑 그리고 한계 저감 비용,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 둘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가 바로 최적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 들지만 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줄어들어. 그렇다면은 비용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줄일 것인가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이 두 개의 합을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랑 똑같은 지문인데 한번 봐봐요. 이 지문 다시 한번 봐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사실은 이런 그래프로 낼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로 똑같이 낼 수 있어요. 뭐 범죄 억제 비용, 이거 범죄 억제 비용 또 있잖아. 이거 범죄 억제 비용은 어딨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범죄 억제 비용 지문도 어디 있는데 그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번 찾아봐요. 찾아서 한번 봐봐요. 이거랑 그 다음에 범죄 억제 비용. 이거 두 개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한 일시정지하고 살짝 찾아볼까? 잠깐만 일시정지 좀 해볼게. 찾았습니다. 이게 같은 책에 있네요. 이 3단계 교재 안에 있네. 요게 범죄 억제 비용. 이것도 2021년 기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 지문에 18년 10월 고3 학평의 범죄 억제 비용. 3학년 18년 10월 사회지문에 범죄 억제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지문 해설하는데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내가 더 해낼 수 있냐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이 문단까지를 봤어요. 근데 아마 어려운 거는 이 다음부터일 겁니다. 그쵸?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필기가 남아있어. 쩔지. 왜 이걸 일찍 찾아볼 생각을 안 했을까? 자, 아무튼 이제 3문단 갈 겁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을 일단 살펴보재요. 이 책임 원칙의 효율성, 책임 원칙이 뭐였어요? 책임 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책임 원칙이 뭐였어요? 가해자랑 피해자랑 둘 다 책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었죠. 그런데 일단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없다? 혹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다가 더 맞는 말이겠네요. 없다라고 보는 거는 여기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건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자 이거죠. 피해자가 없다는 말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랑은. 그래서 비책임 원칙
이라는 녀석이 있고 과실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가지고 교통사고 낸 사람의 책임 여부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비책임 원칙, 과실 원칙은 동그라미 치셔도 되지만 이미 밑줄에 쳐져 있고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디귿까지 있죠. 여기 문제가 있죠. 아, 이게 마우스 포인터는 또 안 보이냐 이거? 왜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고정돼 있냐? 그러네,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네. 올렸다가 내리면 괜찮아질라나? 그러네요, 이제 보이네요. 그쵸? 아, 이게 펜으로 하는 거는 마우스가 안 보이고 손으로 하는 마우스, 나 지금 이렇게 펜을 들고 있거든. 펜으로 그릴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안 움직이네. 이걸로 할 때만 움직이네. 여기에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귿까지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기억이랑 니은 보면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을 제외하고 나머지 녀석들을 판별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면 이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정석대로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정석이 중요하지만. 자, 비책임 원칙은 불법 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이거는 완전 누구나 전부 다 때려박고 다니겠네. 그치? 반면 엄격 책임 원칙이라는 녀석들도 있어요. 얘는 일단 이렇게 밑줄 쳐져 있진 않았지만은 그냥 체크만 해둘게요. 엄격 책임 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아까처럼 보면은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치면 아까 교통사고 비율로 보면은 이거는 0대 100일 수 있는 거고요. 왼쪽이 가해자, 오른쪽이 피해자였잖아. 근데 이 엄격 책임 원칙은 뭐예요? 100대 0이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주의 수준이 뭐였어요? 얼마나 조심했는가 였죠. 이와 달리 하지만 이 얼마나 조심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부 다 네가 잘못했어 아니면 너한테 잘못이 없어 이렇게 끝난 거죠. 이와 달리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잘못한 여부에 따라서 실수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못한 것이라고 봐야 맞겠네요. 이거에 따라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을 한대요. 이때 과실이란 무엇이냐면 동그라미를 쳐도 되겠죠.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대요. 법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교차로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법원이 안전거리는 이만큼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앞차가 급제동을 해가지고 내가 따라 브레이크를 밟다가 그 차를 박았어. 누가 잘못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내 잘못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안전거리를 이만큼 앞차랑 이만큼 확보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보다 훨씬 좁게 따라붙어가지고 사고가 난 거다. 우리가 정해준 대로 네가 안 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과실 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가 돼요. 피해자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이 비책임 원칙이 아니라 엄격 책임 원칙이랑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책임 원칙이랑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근데 여기에 좀 그런 데가 빠져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문맥상. 그런데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비책임 원칙을 적용하면은 가해자에게 책임이 아예 없잖아. 비책임 원칙은.
그래서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지.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쵸?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울이는 게 뭐예요? 주의죠. 그래서 이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지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없어진다 그거야.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반면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라고 했죠. 이거 아까 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교통사고가 존재해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요. 주의 수준, 특정한 주의 수준을 기울여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였죠? 주의 비용이었죠. 그쵸? 주의 비용이었어요. 이 주의 비용. 그런데 내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들인 이 주의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아져 버려.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얘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서 사실상 이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는 손해,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그게 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1만 원짜리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주의를 기울이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과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단편적으로 본 건데 아무튼 간에 이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서 드는 주의 비용, 이것도 비용입니다. 이 주의 비용이 이번에 무슨 색을 해볼까? 파란색. 주의 비용이 높아질수록 사고 확률은 낮아지고 따라서 손해액 자체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 사고 확률이랑 손해액을 곱해야 그 손해의 예상 손해액이라는 게 나오니까 주의 비용을 낮추게 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당연히 확률을 높여서 곱한 손해 예상액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을 같이 좀 조절해 가자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수준으로 유도가 된다. 이 체크해놨던 바로 이 지점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지점까지.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는 게 여러분한테 안 보이니까 좀 살짝 어색하긴 하네. 자, 아무튼 그리고 법원이 과실 원칙을 적용한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원이 정해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쵸? 결국 엄격 책임 원칙과 과실 원칙은 모두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된다. 이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주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둘 다 결국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문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나 한번 볼까요? A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둘 다 뭐예요? 이 둘 다 결국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를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비슷하게 말 나온 것들 정하고 거기에서 같은 뉘앙스 준 것들 확인하면 되죠. 여기는 대충 쓱 봤을 때는 그냥 2번이랑 4번 정도가 보이는데,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한 그 방향, 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둘 다 유도시켜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되는 건데, 4번이 되는 건데, 답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4번인가? 틀리면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밑줄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독해 중간에 맥락을 파악하고 쓱 풀고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언제나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근데 이렇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긴 거긴 하죠. 그쵸? 이건 뭐 연습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연습해야죠. 자,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이 있대요. 지금 여태까지는 가해자 입장에서만 봤잖아. 그런데 이제 아까 봤듯이 아까 우리가 뭐 20대 80, 50대 50 이런 걸로 교통사고 비율을 나눴듯이 피해자도 뭔가 깝친 게 있다. 응? 이렇게 깝치지 않았으면은 너 이렇게 피해볼 일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여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예를 들면은 빨간불 때 횡단보도 건너지 마세요. 근데 빨간불 때 건넜어. 근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내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빨간불 때 건넌 거는 아마 그 과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냥 무단횡단이라고 할까?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무단횡단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키지 않았으면 과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거야. 얘가 이만큼은 잘못했으니까. 응? 이거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옆으로 옮길 수 있지? 휠 말고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항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경우, 과실 원칙은 뭐였어요?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쵸? 이때 이 기여 과실이 결합된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과실 원칙을 먼저 적용시켜서 가해자에게 먼저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이 경우에 억울해서 쟤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쟤도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죠. 가해자는 그 순간 배상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거는 둘 다 누가 100이냐 이거예요. 100대 0과 0대 100이죠. 아직까지도 그거는 안 나왔죠. 아직까지도 내가 말한 20대 80,
50대 50 이건 안 나왔잖아. 그치? 지금 0대 100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기여 과실 역시 이런 의의 같은 것은 밑줄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 기여 과실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뭐 이 부분 쭉 밑줄 그어주셔도 되는데 사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여기가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필요 없어요. 그냥 결국 이 부분만 딱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비교 과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 과실 아마 그게 나오겠지. 이제는 20대 80, 50대 50 이게 나오겠지. 다음으로 비교 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대요. 근데 이 주의 기준 이 기여 과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과실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뭐야? 비교 과실은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 둘 다 똑같은 말 아닌가? 일단 봐봐요. 가해자에게 맞나? 지금 비교 과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기여 과실 이야기를 하다가 비교 과실로 넘어왔던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비교 과실 이야기가 안 나왔지, 그치? 기여 과실 이야기만 한 거지.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뭐가 다른지.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50대 50, 20대 80, 80대 20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역산을 해보면은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런 거를 말해주는 도로교통법에서 아마 정해주겠죠.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과실을 채택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원칙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합니다. 너도 이걸 신경 써야 돼. 너도 저걸 신경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교 과실은 양측의 과실이 있다. 둘 다 잘못을 했지만은 더 큰 잘못을 한 놈이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과실은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여기도 또 의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기여 과실 원칙 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구별한다. 이게 바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뭐예요? 가해자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 변호사를 잘 쓰고 말발을 좀 잘 세우면은 가해자의 책임이 0이 돼버린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책임이 조금 있고 가해자의 책임이 많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100을 책임져 버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의 구멍 혹은 기여 과실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비교 과실에서 메꿔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앞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여 과실의 그 앞부분 원칙을 또 메꿔준 것 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의 효율적 억제 책인데 그 특징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녀석도 이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 녀석도 이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 녀석도 이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열거를 해주고 있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